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관세를 125%로 더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협상 대신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물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강펀치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인데요. 고관세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면은 트럼프의 보통 답변은 뷰티풀 그럽니다. 관세는 뷰티풀. 어떻게 관세가 뷰티풀합니까? 이 글로벌 금융업자들의 그 특징은 이념은 별로 안 따집니다. 돈이 최고야. 네. 이제 이거죠. 좀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더 이상 한다고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틀 때마다 이 얘기가 꼭 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싸움은 또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도 참 궁금하고 무엇을 위한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정확한 또 발발 의의와 또 요즘 양상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이슈죠. 트럼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 세력에 의해서 공식적인 국민 선출된 정부 기구 밑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서 거물망으로서 하나의 그 딥스테이트 행정 국가가 조직돼 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 세력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고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레이건이 미소 종식 이후에 세계화 정책, 신자유주의 위에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빙빙빙빙 돌고 유럽에서 빙빙 돌던 잉여자본, 금융자본이 탈출구를 찾은 거죠. 조지 소로스의 헤지 펀드라든지 또는 어떤 그 모건 스탠리 뭐 여러 그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업자들의 주머니가 엄청나게 두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로벌 금융업자들의 그 특징은 이념은 별로 안 따집니다. 돈이 최고야. 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국내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의 제조업은 여기서 하지 마라. 옵쇼링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 싼 인건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환경 문제도 신경 안 쓰고 이런 중국 같은 데 있고 러시아 같은 데 있는데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와서 팔아라.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얼마나 싼 값에 좋은 물건 쓸 수 있으니까 좋겠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게 대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가 딱 보니까 미국에는 아무런 제조업이 없는 거예요. 그치야 멀쩡한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지만 그 속에 보면 텅 비어있는 러스트벨트밖에 없는 거예요. 흔한 철강 공장 하나 없고 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어떤 전자제품 제대로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하나도 없게 되고 미국은 겉만 멀쩡한 녹슨 국가다. 러스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 과정 중에 가장 덕을 본 것이 아까 글로벌 금융업자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겨 있었어요.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가 그 우호적 동맹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금융 리스트 그 뒤에는 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깨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더 이상 한다고 하는 이제 안 되겠어요. But we lost $500 billion over the last number of years. 贸易战不可取，因为不会有赢家，最终也将搬起石头砸自己的脚。 일기 때 그 쓴물을 쓴 경험을 한 트럼프는 이건 이대로 두면 미국은 도저히 이 결정적인 시기에 문명 전환의 시기에 첨단 기술이고 뭐고 다 중국에게 뺏긴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의 첫 번째 고관세 목적은 밖에 옵쇼링 됐던 그 공장 제조업체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 박사님이 그 관세를 중심으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는 약간 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관세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 50기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세 문제를 미국 역사와 미국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컨대 고관세에 따른 미국 내 파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아까 말한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 쉽게 말하면은 그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캘리포니아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요즘 또 남부에서는 조지아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하이텍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세에 따른 미국 내 그런 정책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치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무슨 특별한 음모를 가지고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팔아서 표가 되는 그런 이슈 몰이를 해서 이 관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그만큼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꼽히기도 한다고요, 교수님? 네. 자, 1929년에 미국에서 주식시장 붕괴로 사실 이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1930년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스무트-홀리 이게 관세법을 통과시키죠.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관세 폭이 높았던 고관세 정책입니다. 스무트-홀리 그 고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유럽도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도 망가집니다. 미국의 농부들, 미국의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관세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미국도 팔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왜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농업이 파산이 되고 미국의 산업화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무역량이 거의 66%인가요? 급감을 해요. 네. 그래서 세계는 파국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미국과 영국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독일이에요. 어쩌면 히틀러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스무트-홀리 고관세 정책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90년에 맥킨리 관세법, 또 1830년대에 또 이 잭슨의 관세법 등등 해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고관세법을 통과시킨 순간 미국이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를 이게 금치 못하는데 잘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관세에 대해서 미국 특정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슬로건은 좋은데 네. 관세 정말 복잡하고 이게 결국은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그 전에 미국으로 몰고 갑니다. 트럼프가 대선 당시 캠페인 당시 그리고 대선 이게 승리한 당시 직후 지금까지 고관세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I'm a big believer in tariffs. I think they're beautiful. It's going to make us rich. 관세는 뷰티풀. 어떻게 관세가 뷰티풀합니까? 근데 그게 먹혀요. 왜? 무시간 미국 백인 노동자들 중심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붙이면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하이텍으로 이미 변했어요. 네.
고관세 정책은 미국을 망가뜨릴 최고의 위험이 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적인 미국 사람들의 증오와 불안을 부추겨서 사실 그 트럼프가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폈고 지금도 그 정서적인 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또 분석이 필요한 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적 혁신의 변곡점에 또 선 만큼 국제사회에서 또 기술력 경쟁으로 인한 또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또 기술 산업 선점을 위해서 좀 어떤 경쟁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거기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지정학적인 그 차원이 있고 지경학적인 차원이 깔려 있습니다. 소위 내한테 뭐가 이익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하니까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경학적 바로 경제적인 그 입장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이 두 개가 동시에 밀려나가는데 정치적 입장이 지경학적 입장을 보호해 나가고 리드해 나갑니다. 보통은 이제 도식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 이론은 미중 간의 신냉전이 벌어졌다 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우리는 지경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네.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곧 20-30년 내에 닥쳐올 퀀텀 어떤 그 컴퓨팅에 기반한 문명. 미국의 그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뉴욕 증시에는 퀀텀 컴퓨팅 회사들이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들입니다. 전부 이 퀀텀 컴퓨팅 그 개발에 지금 엄청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미래 세대의 세계 질서를 누가 쓰느냐, 누가 패권자로서 다음 세대에 자기들 나라를 더 부강하고 그 국민들에게 안녕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선상에 둘 다 놓여있다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트럼프나 시진핑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큰 물결이 큰 텀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저력이 있잖아요. 현재까지 또 저 세계 가장 최빈국에서 네. 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간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 네, 이렇게 강대국 중심으로 정말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견국으로서 이런 외부의 압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그동안 뚜렷한 세계의 대전략을 가지지 못해왔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가 어떤 미래의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미중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가 이게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구냉전 때는 6.25가 냉전을 격화시키는 결정적인 이게 사건이 돼요. 제발 이 신냉전 시기에 우리나라가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사건의 중심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때의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금 세계 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게 신냉전이 기정사실이라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 또 민주주의 또 미국이 추구하는 시장 자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노선에 따라는 가되 끊임없이 미국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가치 속에서 공유를 해야 되겠고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지정학적인 변화와 지경학적인 변화 속에 중국의 위상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두 사이에서 일종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정책이 약간의 이중적이지만 이 중립적인 정책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동시에 살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원칙 속에 어떤 미래를 추구하느냐.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계속 흔들리는 배 속에서 항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 분절점, 네. 어떤 운명 전환기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진짜 냉철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가 참 어두워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부흥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Make China Great Again입니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이 두 개는 동시에 거의 같은 맥락선상에 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할 시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보다 더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상황들을 또 헤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